뇌가 쪼그라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부분들 심각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왜, 왜 우리 뇌가 점점 쪼그라들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먼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멀티태스킹입니다.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난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이해력이 빨라. 막 하는 분들 있죠.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이런 거죠.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가끔 통화도 한다. 이런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24시간이 옛날처럼 길지 않다 보니까,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짧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우리가 보통 한 가지 일을 해서는 이제는 살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쵸? 그냥 한 번에. 그래서 뭔가 시간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개념 하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합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세 가지 일을 해. 너는 한 가지밖에 일 못하지, 난 세 가지.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업무의 일 저도 많이 하지만, 어떤 분은 차를 타면서 신문을 보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제 신호 대기할 때마다 신문을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차를 박는 경우도 있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한꺼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성취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난 남보다 시간 활용도를 잘 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서섹스대 연구에 따르면 TV를 보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전화를 통화를 하는 사람들, 네. 특히 이 멀티태스킹을 자주 오래 한 사람들을 검사한 결과 뇌 전방 대상 피질 크기가 줄어들었대요. 저도 약간 제가 이제 사실 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영화를 보잖아요. 가족들과. 그러면 저는 이제 옆에다 메모장에다 놓고, 핸드폰에 놓고, 다음 기수 강의를 뭐를 할까? 어떤 주제를 또 공부를 할까?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갈까? 이런 계획 같은 게 많이 짜고 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최근에 보면,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요,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이 느낀 것은 짜증이 많아져요. 짜증이 뭐 이렇게 막 내고 막 그런 걸 떠나서도 내 스스로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격정이나 짜증들이 되게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 이유는 내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부딪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줄이자. 내가 만약에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더라도 그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줄이면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뭐 100% 실천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뇌 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뇌 크기를 줄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줄어들게 만들어요. 이 부위가 이제 전방 대상 피질은 편도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반응을 지시하고 감정이나 고통, 통증도 조절하는 곳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밥 먹으면서 책을 읽는다. 안 좋아요. 강의 들으면서 휴대폰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거의 안 하시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뇌는 점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지를 하죠. 인지의 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강의실에 갔어. 반면 식당에 갔어. 영화관에 갔어. 그런 것들이 딱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는 내가 지금 본연의 어떤 충실한 부분이 그러니까 뭐 90%나 70%나 전체적인 운전하고 있어. 그러면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과외로 하는 부분은 우리 뇌에서는 굉장히 어지럽게도 혼란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위가 줄어들게 되면요.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소해요. 기억력이. 점점점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때로는 그런 거 느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는 38인데 가끔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일을 하다가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모를 때 있죠. 네. 근데 그게 한 60대, 70대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나이 대에서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뇌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어떨 때는요, 제가 이 멀티태스킹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하는 중에도 단어를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엄청 치명적인 실수죠. 강의하다가도. 그래서 제가 쭉 강의하는데, 내가 무슨 줄거리를 이야기했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더 단순하게 뇌를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가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울감이 생깁니다. 우울감. 우울감이 생길 뿐 아니라 불안감이 심하게 커지기 시작해요. 이 뇌의 이 전방 대상 피질이 줄어들게 되면 정보 입력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울감,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이것을 할 때, 세 가지를 할 때 뇌는 그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소화처럼 불완전한 정보가 뇌에 박히게 돼. 그때 오해도 많이 생기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제 막 자기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겠죠.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인간의 뇌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딱 두 가지래요. 최대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우리 뇌에서요. 그래서 이 연구팀은 19세부터 32세까지 16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한 후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를 찍어서 관찰하게 했는데요. 두 가지 일을 시키자 좌뇌와 우뇌의 전두엽 피질이 각각 하나씩 일을 처리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좌뇌, 우뇌가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세 가지 일을 시키자 대부분 세 개 중에 우리 귤을 가지고 저 아이들에게 그런 거 해주지 않아요. 귤 세 개 던지면서 받는 거. 근데 하나는 계속해서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지고 결국은 일을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뇌에서는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뇌가 정말 실제로 줄어듭니다. 뇌가. 그래서 이 문명화된 세상을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이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렇지 않을까요? 더 열심히 살던 분들이잖아요. 저도 정말 오늘도 새벽 4시, 3시 50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깨어서 강의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시간을 막 아끼다 보니까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뇌에 대한 절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 흡연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속에 유해한 성분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흡연을 안 하실 수 있지만 간접 흡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흡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흡연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간주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 흡연의 그 부분, 저는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담배 냄새를 맡으면 그냥 뭔가 스트레스가 돼요.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담배가 정말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 운동을 하거나 뭐 하다가 주변에 담배를 피잖아요. 굉장히 저도 모르게 어떨 때는 인상이 막 찌그러질 때가 있어요. 막 되게 싫어요, 그런 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담배에는 나프티라민, 아미노바이페닐, 벤젠, 여러분들이 아는 옥사이드, 비소, 니켈, 카드뮴 이런 제 1군 발암물질을 비롯해서 70종이나 되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우리 된장에는 아플라톡신, 아민 성분뿐만이 아니라 한 약 70종류, 70종류의 발암물질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독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도 있죠. 니코틴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아세트산, 아세톤 이런 물질들이 한 7,000종에 달하는 이제 중독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간접 흡연을 통해서도 나중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흡연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중독이 돼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정도로 좋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요즘에는요, 남녀노소 담배, 소는 아니죠. 남녀노 가진 담배를 너무 많이 핍니다. 그리고 개방적으로 피죠,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여성들이 더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젊은 여성들 정말 많이 핍니다.
20대, 30대 정말 많이 펴요. 아무튼 뇌에 영향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성인 50만 명, 만 명의 유전자와 건강 정보가 담긴 영국 바이오뱅크에서는 3만 2천여 명의 뇌 자가 공명 영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매일 흡연하는 사람들의 뇌 용적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대요. 매일 흡연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적 흡연하는 사람도 적지만 간접 흡연하는 사람도 우리 간접적으로 담배 냄새를 맡는 분들, 여러분 직종이나 가정이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직종, 내가 종사하는 곳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흡연의 양과 뇌 용적 감소의 명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고 해도 뇌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배를 10년 끊었어요. 근데 뇌가 쪼그라진 뇌가 극적으로 막 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어차피 뭐 내 뇌는 쪼그라들었는데 그냥 더 피자 뭐 이러면 이제 큰일 나면 더 쪼그라들어요. 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멈춰야 되고 이제 연구 결과에는 뭐 더 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뇌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뇌는 다른 기관보다 우리 몸의 근육, 장, 위, 폐, 간 이런 기관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합니다. 물론 간도 민감해요. 간도 민감하고 장도 민감해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기만 하면 설사하는 분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기만 하면 피곤한 분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민감한 장기 1위는 어디다? 바로 뇌입니다. 네, 뇌인데요. 작은 자극에도 피로를 느껴서 뇌세포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파괴되면 뇌는 노화가 촉진되고 맙니다. 우리 몸에서 회복률이 적은 기관들이 있어요. 안 되진 않지만 적은 기관들이 신장이나 뇌입니다. 특히 뇌 같은 경우는 원위치로 복원되거나 회복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 많은 학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뇌세포는 회복되지 않는다, 재생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힘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 생활 하잖아요. 담배를 피우다 안 피우기만 해도 뇌는 회복이 안 됩니다.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 해로운 것을 끊었다고 해서 절대로 뇌가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간은요, 여러분들이 나쁜 음식만 안 먹어도 회복이 됩니다. 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스트레스는 뇌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노화가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됐거나 누구의 돈을 빌려서 뜯겼거나 아니면 또 뭔가 어떤 인과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거나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사별을 당했거나 그러면은 마음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대략 한 5년 내지 10년이 노화됩니다. 분명히 작년에 50세였는데 1년 후에 보니까 60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안이었는데 갑자기 노안이 오신 분들.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암에 걸려도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되는데 암에 걸리는 순간 엄청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지, 막 집안 걱정하고, 막 몸 걱정하고, 앞으로 미래 걱정하고, 스트레스 매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노화 진행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중요한데, 이 적은 자극에도 이제 피로를 느껴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스트레스가 또한 누적될 경우에 만성화되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 감소 혹은 우유부단함까지 생길 수 있어요. 우유부단. 결정할 수 없어요.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죠. 불안, 신경 과민, 우울증, 분노, 좌절감, 근심, 걱정, 인내 부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특별히 스트레스는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이 해마의 파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멀티태스킹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아마 거의 아무도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보통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면 뇌가 더 개발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입니다. 한 번에 많은 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흡연, 간접 흡연 피하시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뇌는요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그죠? 줄어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줄어드는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한 1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5가지 내지 3가지라 또 꾸준하게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안정적인 쉼을 취하는 게 좋은데 하루에 10분 정도의 낮잠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업무적이나 노동적으로 힘든 경우는 우리 보통 노동을 하고 한 10분 정도 잠을 자주고 이렇게 30분 자잖아요. 10분 이내에 낮잠을 자게 되면 과열된 뇌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단 식사하고 난 직후에는 자면 안 되겠죠. 그때는 자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 2시간, 3시간 이후에나 가끔 이제 꼭 깊은 잠이 아니에요. 그냥 눈을 감고 좀 쉬어주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 2, 3회 이제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데, 보통 이제 현대인들이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 일을 하거나 기본적인 어떤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 운동을 잘 안 합니다. 아마 우리는 포함되지 않을까. 매일 운동하니까. 그죠? 한 30분 정도,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정도 걷는 운동을 해주면 뇌의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침 식사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좀 커지게 하려면, 이제 우리 뇌가 막 이렇게 쭈그러드는 뇌를 좀 키우려면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365일 중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 30일밖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뇌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술, 담배를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술, 담배. 그리고 여기에 커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차나 카페인이 있는 우리 콜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음료수 같은 거, 탄산음료 같은 거 먹지 않게 되면 뇌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갖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뇌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미 생활입니다. 근데 그 취미 생활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좋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미 생활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나 종종 바꾸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이곳에 나음센터에 누가 오면 어떻게 오셨냐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만 이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대인 관계를 갖는 것도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과 컴퓨터나 TV를 줄이시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에 뇌를 사용하는 건데, 사람이 이 뇌를 사용할 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쪽이래요. 언어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를 젊어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영어나 외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서 그렇지.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마스터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고 있을 때 내 뇌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죠? 우리 뇌에는 새로운 언어 체계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영어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중국말 혹은 뭐 다른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좀 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하시면 돼요.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손 운동도 좋아요. 손 운동. 예를 들면 악기를 다룬다. 플룻을 분다. 아니면 하모니카, 또 오카리나, 피아노, 바이올린, 뭐 악기 다 좋습니다. 지휘도 좋고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수명이 가장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지휘자였습니다. 두 번째가 피아니스트였고요. 손을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을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거 정말 좋습니다. 뜨개질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묵찌빠 하셔도 됩니다. 묵찌빠. 네, 묵찌빠 하는 것도 이 뇌에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하는 운동들. 그 다음에 스트레칭 정말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시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집에서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지개를 풀고 저만의 스트레칭을 갔는데, 근데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스트레칭을 할 때 뭔가 몸을 쭉 펴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고 우리 매니저도 강조하고 하지만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정말 몸을 끝까지, 그러면 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냥 스트레칭 한다고 할 때 그냥 이 정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니까 막 되게 살살하시죠. 조금씩 더 유연성을 늘려주시면 나중에 땅이 닿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연성을 늘려주면 뇌가 정말 건강해질 수 있고 평소 사용하지 않은 근육들을 펴거나 신체를 뒤트는 것만으로 뇌 자극이 강해져서 그 다음에 그 운동 중에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있죠. 고개, 머리, 목 이것만 움직여주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어깨 운동과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걸어 다니시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습니다. 사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안 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목을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나 어느 학교나 가서 강의할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품하셔도 된다고 하면서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한숨을 쉬어도 되고 뭐 할 수 있는 거 그냥 여러분 몸이 원하는 것들 다 해줘야지. 그거 다 참는 거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목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하루에 수십 번 해주는 거 정말 좋습니다. 아주 움직여주시고 목을 만져주시고 근데 손으로 만지기 귀찮으시면 목만 움직이셔야 돼요. 한 번씩 이렇게 어깨 돌려주고 이쪽 신경을 펴주게 되면 정말 이 어깨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순환도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뇌 척수액의 순환을 통해서 뇌 노폐물을 제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뇌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니까 뇌가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많아지고 하니까 뇌가 다시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걷는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 어싱 걷는 운동 걷게 되면 우리 몸의 인지력이 정말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걷는 운동 있죠? 특히 맨발 어싱 이런 거 하면 인지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하시면 좋고 뇌 노화나 뇌의 그 영양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하기, 명상하기, 기도하기 이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감사했던 것들을 생각해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고마웠던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한 일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나친 것들 속에서 감사함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뇌는 정말 빠르게 커집니다. 제가 약간 생리학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뇌가 있죠, 뇌가. 근데 이 뇌는 정말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소와 물입니다. 그렇죠, 산소와 물인데 이 건강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음식에 있다, 음식의 60%, 70%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인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이래 왔는데 지금은 물도 영양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도 물이 이제 영양소로 이제 등급이 매겨진 거예요. 물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소화액도 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소화 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모가 되겠죠. 손상이 되겠죠. 네, 물이 없으면 소화 연동기관들이 정상적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 유발 전에 체액이 농축됨으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마시면 절대 안 돼요. 보통 이제 20세 전까지는 안지오텐신 2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20대가 딱 되잖아요. 20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사라지고요. 배고프다는 느낌과 목마르다는 갈증의 느낌이 흡사하게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목마른데 이거 밥을 먹을 사람도 있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는 사람은 살이 찔 것이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몸이 청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탈수를 경험합니다. 탈수 뭔지 아시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탈수에서 수분 소실이 생기면 세포에서 그 손실률은 66%까지 손실이 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물이 없는 세포, 물이 부족한 세포들은 결국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를 경험하게 될 때 26%는 세포 외부에서 체액에서 일어나고요. 나머지 8%만
혈액에서 일어납니다. 100으로 가정했을 때 탈수된 세포들은 에너지 비축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세포들은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금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나와서 사용되죠. 탈수된 세포들은 그것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힐러리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 등산대원들을 데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는데 그 에베레스트산이 8,848m인가? 그죠? 8,844m까지 올라갈 때 다 실패했어요. 지금이야 뭐 장비 셰파도 있고 장비 되게 좋아졌잖아요. 지금이야 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누가 도와주면. 네. 저도 뭐 셰파들이 갖고 산소 공급해주면 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최초로 올라갔던 팀이요. 다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올라갔냐면 물을 많이 마시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성공한 거예요. 물을 계속 마시고 얼음을 녹여서 마시고 그렇게 이제 거기 주치의가 그렇게 아예 말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물이 에너지를 만드는 법칙이라고 할까요? 신체의 기능?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 자체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물이 일으킬 수 있는 이 수력 에너지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탈수되면 우리 몸의 기능적 수행이 저하됩니다. 무조건. 예를 들면 머리도 안 돌아갈 수 있어요. 뇌도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둔해질 수 있어요. 시력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후각도 있습니다. 심지어 청각까지도. 듣는 것도 물이 부족하잖아요. 훨씬 덜 들립니다. 나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귀 파장을 통해서 검사해 보면 훨씬 더 못 느껴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되게 피곤해요. 그냥 막 눈이고 막 어디고 엄청 피곤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잠 잘 올 정도 피곤한 거 말고 그냥 필요한 거 있어요. 좀 짜증나는 피곤함 있죠. 네, 그런 거 물 적게 마시면 그냥 이유 없이 막 짜증내는 사람들 있죠. 물 많이 마시게 하세요. 그럼 짜증 덜 냅니다. 네. 그리고 탈수에 가장 민감한 장기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민감한 장기가 뇌입니다. 인체 약 9조 개의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뇌에 있는데 인체 건강 조화를 위해서 뇌는 몸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활동을 위해서 가장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수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 몇십 분 만에 뇌까지 갈까요? 아니죠. 몇 분 만에 갑니다. 한 잔의 물을 마시면 그냥 1분, 2분 만에 그냥 뇌까지 쫙 가버려요. 그리고 뇌가 사용하는 수분 양이 2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뇌세포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뇌 자체가 여기 되게 딱딱한 것 같지만 세포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85%가. 그리고 혈액순환의 20%가 뇌로 갑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산소 혹은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안 돼요? 많이 마셔야 되겠죠. 만약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데가 뇌세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의 정상적 기능은 혈액순환에 달려있는데 이 혈액순환은 수분을 얼마큼 어떻게 섭취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는 우리 몸을 잠재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팔이 몸을 잠재우는 거 아니고요. 네. 심장이 몸을 잠재우지 않습니다. 어디가 잠재워요? 뇌가 몸을 잠재워요. 그래서 뇌에서 무슨 호르몬을 만들어요?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 우리 이 눈의 망막에서 빛이 안 보이게 되면 잠이 옵니다. 우리 몸에는 인체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잠자는 시간이야. 너 잠을 자야 돼. 뇌가 명령 체계를 떨어뜨려서 몸을 재웁니다. 몸을 다 재워놓고 자기는 뭐를 할까요? 하루 동안 있었던 미웠던 사람 막 저장해놓고요. 그냥 나에게 잘해준 사람 저장해놓고요. 아름다웠던 거 저장해도 다 저장한 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몸의 대사는 느리지만 우리 몸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 혈액, 폐, 심장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합니다. 단연 뇌가 쉰다는 것은 우리가 뇌를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게 뇌는 쉬는 거지 뇌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근데 이때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그래서 잠이 자주 깨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잠자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자꾸 잠잘 때 뭔가 뒤숭숭한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갈증이 나고요.
우리 잠자다 말고 갈증 나죠. 특히 여러분 그 저녁에 뭔가를 많이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계속 입이 마르고 막 깨요. 입이 텁텁하고 그냥 물을 찾게 돼요. 그럼 뇌가 정말 짜증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지금 자기도 좀 쉬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일 딱 물만 충분하면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억지로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물 마시러 가게 하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녁 잔뜩 먹고 주무셨을 때 치킨, 뭐 프라이드 치킨이 뭐 이런 것도 실컷 먹었을 때 잠자다가 막 깨워 안 깨워? 깨서 막 뭐 먹어요? 또 물 마시러 가죠. 특히 뷔페 가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럼 저녁에 어떻게 될까요? 잠자면서 갈증이 나요, 갈증이. 자, 그래서 저녁에는 정보 처리도 많이 해야 되고 기억 저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꼭 마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기 전에 물 많이 마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많이 마셔주세요. 평상시에.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야간요를 보이지 않을 정도의 물을 마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하루 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먹어도 해롭지만 아침에 먹으면 더 해로운 음식이 있고요. 저녁에 먹으면 더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먹으면 그냥 해로운 게 아니고 뇌를 망가뜨리는 음식 몇 가지가 있는데 뇌는 에너지를 몇 퍼센트 사용한다 그랬어요? 20%를 사용합니다. 우리 몸의 뇌는 행동 제어를 하죠. 그래서 일상 패턴 관리의 중추적 기관으로 사실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뇌를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아침 식사를 꼭 해야만 해요. 그러나 이 뇌에 우리가 식사라고 그냥 먹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씹지 않고 주스 같은 거 마시는 것들, 미숫가루들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갈아 먹는 과일들은요. 우리가 과일을 갈아 먹으면 아침에 되게 좋을 것 같다 막 하면서 A, B, C 주스도 마시고 A, B 주스 뭔지 아시죠? A, 애플, B, 비트, C, 캐럿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섞어서 마시잖아요. 이거 되게 안 좋습니다. 자, 아침에 먹으면 왜 뇌를 망가뜨릴까요? 이 과일은요, 영양소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주스를 짜서 먹을 때 없죠. 없죠?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씹어서 먹으면 타액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파괴돼서 과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주스를 갈아서 그 섬유질은 버리고 먹으면 소화는 잘 될지 몰라요. 하지만 과당이 빠르게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혈액에 과도한 포도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사과, 아침 주스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과를 드시더라도 그냥 씹어서 껍질째 먹는 거는 그나마 좋아요. 근데 사과를 즙 따서 갈아서 드시는 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매일 과일을 갈아 먹게 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 습관처럼 아침 바쁘니까 그죠? 그리고 편하게 한 잔 원샷 딱 하고 하는 거 습관을 갖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포도당을 처리하는 간에도 부담을 갖게 돼요. 모르셨죠? 지금까지는 아침에 당근즙 짜서 먹는 거 뭐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전혀 안 돼요. 앞으로는 우리가 씹어먹는 습관은 현미예요. 특히 현미 뇌를 자극하고 뇌로 향하는 혈류가 늘어나게 되며 이에 의한 뇌에 공급되는 산소 역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분비되는 파로틴은 혈관의 신축성을 높이고 백혈구 기능을 향상시켜요. 그래서 아침에는 주스 대신에 뭐를 먹는다? 밥을 먹는다. 씹어 먹어야 될 것을 먹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들. 특히 흰밥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흰밥을 꼭 먹고 싶다. 점심에 드세요, 점심에. 아침에 먹는 흰밥이 점심에 먹는 흰밥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이제 밀가루가 나쁜 건 아니에요. 통밀가루 괜찮습니다. 백밀이 안 좋은 거예요, 백밀이.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밀가루 음식, 백미, 또 정제 과정에서 이런 섬유질이 사라진 음식을 먹게 되면 녹말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아침에 해롭고요. 역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역시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뇌의 활동 능력을 저하시켜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하시키고요.
오랜 공복 뒤에 섭취하는 빵, 백미 이런 것들은 혈당의 상폭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폭이 커요. 혈당이 올라가는 폭이 공복이 있었다가 현미를 씹어 먹어야 되는데 흰쌀을 먹으니까 혈당이 쭉 올라가는 폭이 너무 커져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 당분까지 우리가 추가로 거기에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아니면 밥을 먹기 전에 뭐 밑숟가락을 타서 먹는다든지 꿀을 많이 먹는 설탕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섬유질이 없는 음식과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때 과일 안 좋아요. 과일 아시겠죠? 과일을 특히 그때 같이 먹는 거 안 좋고요. 그래서 중성지방으로 바뀌면 뇌혈관에 영향을 끼쳐서 뇌 식습관을 관장하는 조절 중추를 파괴하면서 단 음식이 계속해서 당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아침에는 가급적 달지 않은 통곡물. 자, 어떤 걸 먹는다? 통곡물, 채소, 견과류 이런 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동물성 지방 안 좋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동물성의 지방 안 좋고요. 여기에 튀김도 안 좋고요. 마가린, 특히 트랜스 지방화 되는 것들, 포화 지방들 정말 해롭습니다. 아침에 섭취하면 뇌에 정말 안 좋은데 특히 동물성 지방, 우리 우유도 포함되고 계란도 포함되고 생선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요. 근데 이것을 특히 아침에 먹게 되면 뇌가 직접적인 손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뇌의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뇌졸중, 치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때 뇌의 식습관을 조절하는 뇌 중추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당분이 많은 식사가 뇌 특히 기억 중추, 해마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고 먹은 음식에 대한 기억과 배부른 상태에서도 또 음식을 먹게 되는 즉 과식이나 간식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의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그냥 과일 갈아 드셨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우리 지방들 아니면 계란 먹고 후라이 그냥 먹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가잖아요.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들, 아니 시리얼들 막 이렇게 달게 해서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좋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뇌 손상.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계셔서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주위 분들에게 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꼭 이야기해 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경계통의 질병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신경계통의 질병들은 뭐 파킨슨氏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루게릭, 뇌졸중,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반신불수 마비, 실어증,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간질, 이런 신경계통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병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다양해요. 이러한 질병들은요, 보통 어떤 사고나 부상에 의한 질병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서서히 굳어지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나 이런 질병이 쉽게 예방되고 치유될 수 있는지는 신경계 내에서 무엇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일까요? 한 글자. 물이에요. 그러니까 신경계통이 안 좋아진 분들을 보면 대부분 물을 많이 안 드신 분들이라고. 기억력이 어느 순간부터 별로 없다. 물 많이 드세요. 치매 걸리기 싫으면 물 많이 드세요. 누게릭, 우울증, 공황장애 물 많이 드세요. 자,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뇌 무게가 1.4kg 그 정도 돼요. 1.4kg 정도. 근데 그 중에 뇌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체가 70에 비교했을 때 뇌는 더 많은 수분으로 갖고 있다고요. 뇌에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뇌는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수분이라고요. 수분. 단 1%의 수분 부족, 수분 소실에도 우리 뇌는 견디지 못해요. 너무 막 불안해하고 85%가 아닌 84%만 되어도 오랫동안 탈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뇌를 받들어줘요. 그러니까 몸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뇌로 계속 물을 올려보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도 잘 안 되죠. 몸도 차지죠. 가스도 잘 나오죠. 피곤하기도 하죠. 눈도 충혈이 빨리 되죠. 이런 증상들이 점점점 생긴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뇌는 혈액이나 혈청과는 다른
특별한 액체가 언제나 뇌를 적시고 있어요. 이거를 무슨 액이라고 한다? 뇌척수액. 자, 뇌척수액이라고 하는데 이 뇌척수액은 영분 성분이 많은 곳이고 칼륨은 저기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칼륨은 되게 빨리 배출을 시키고 염분은 삼투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뇌척수액은 염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소금물을 마셔야 된다. 아니면 소금물이 막 토할 것 같은 분들은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급적 소금물이 좋긴 좋아요. 가급적. 소금물을 우리가 잘 마시게 되면 뇌 농도나 신장이나 우리 몸의 어떤 그 액들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흔히 기력이 부족할 때 탈수 증상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소금이 부족하면 다른 미네랄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양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이 우리 위에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소화 이게 잘 안 나와요. 되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우리 뇌는 충분한 물과 충분한 염분이 있어야만 정확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뇌를 담고 있는 이 액체, 이 척수액이 충분해야 돼요. 이 척수액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그 뇌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웬만하면 잘 어지럽지 않아요. 그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개골에 타격이 가해지 누가 뒤통수를 때린다든지 머리에 뭐 그 나무가 머리를 친다든지 그랬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뇌가 안전하게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 모세혈관은 뇌세포가 끊임없이 일하는 가운데 배출되는 이 독성 폐기물을 거르고요. 내보내는 일도 해요. 그래서 뇌세포는 24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다. 몸은 자지만 뇌는 잠을 잔다 안 잔다? 안 자고 계속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 섭취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뇌에 좋은 음식이 뭘까? 이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해서 강의에 올려놓을 거예요. 하지만 뇌에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뇌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시켜 주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뇌가 판단을 잘해야 손발이 고생을 덜 하는 거고 그 말이죠.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그래요?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니까 뇌를 최대한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 거 좋아요. 뇌가 둔탁해지고 뇌가 바보가 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과식도 있지만 물 부족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뇌를 청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뇌 청소. 정답은 잠 잘 자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머리에서부터 아래 발끝까지 우리 모든 부분은 세포 사이에 쌓인 이물질이 있어요. 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 몸은 림프계가 청소를 합니다. 단백질과 백혈구를 포함한 림프액이 온 몸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요. 하루에 얻어지는 노폐물 양이 수백 그램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런 유사한 과정이 뇌에서도 사실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최근 과학에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동안 뇌는 이 장벽이 막고 있어서 림프액이 뇌 안으로 닿지 않는다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진들이 림프액이 하는 역할처럼 뇌척수액이 뇌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뇌 세포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한다, 씻어낸다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산소하고 물하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뭐라고 말하냐면 글림프 시스템.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뇌척수액이 뇌 안을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잠을 잘 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30% 이상이 불면증까지는 아니지만 불면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몸은 리듬에 되게 잘 탑니다. 시차 적응 되게 잘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시에 자다가 11시, 12시, 1시에 잔다. 계속해서 잠자는 시간이 바뀌어요. 그런데 만약에 7시, 8시에 잔다. 그러면 7시만 되면 피곤해져요. 하품이 나온다고요. 몸이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준비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운동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음식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깊은 잠을 자면 뇌 청소 과정이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깨어 있을 때보다 몇 배가 더 빨라지는 줄 아세요? 네, 20배 빨라집니다. 20배 이상 뇌 청소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뇌 청소가 잘 되는 시간이 9시,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가장 잘 돼요. 그때는 뇌 청소가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일찍 자는 사람이 치매 걸릴 확률은 거의 없지만 문제는 8시 50분에 밥 먹고 9시에 잔다. 치매 걸릴 확률 엄청 높아집니다. 청소를 안 하니까. 대부분 늦게 먹던가 위가 약해서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그러면 헛수고. 아시겠죠? 위장에서 일을 안 한 상태에서 뇌가 숙면을 할 때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일찍 자는 거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 치매 안 걸리고 싶어. 그러면 일찍 잘 거야.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자면 다음날 아침에 어떤 표현을 해요? 오늘 푹 잤다. 컨디션 너무 좋아. 왜냐하면 뇌가 청소가 되니까. 근데 이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적당한 잠, 올바른 수면을 갖게 되면 드디어 뇌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배가 꽉 차면은 식곤증이 오잖아요. 그때 자는 잠이 단잠이야. 절대 아닙니다. 먹고 자면 그냥 힘들어서 누웠거나 식곤증에 누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깊은 잠이 안 와요. 우리 뇌의 파장, 뇌파나 뇌 건넌수면 있잖아요. 그 주기를 보면 정말 얕은 수면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건강 관리가 뭐냐면 잠자기 전에 먹는 것. 아시겠죠? 잠자기 직전에 먹는 것은 자살 행위 보시면 돼요. 뇌가 청소 안 되다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별 5만 가지 병이 다 걸릴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식사를 하게 되면 혈액이 위로 몰려서 소화하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글램프 시스템은 잠을 깊이 잘 때 수면 사이클 초반에 일어나는 특정 단계에서 활발해지는데 이 과정이 소화가 일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반 잠자리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루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주시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할 질환이 뇌졸중입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 혹은 얼굴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거나 어지러워서 서거나 걷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나빠지고 침침하다거나 시야의 반쪽이 잘 안 보이거나 갑자기 남의 말을 못 알아듣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쪽 입술이 밑으로 처진다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등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도 손상을 입고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있다면 원인을 알아보시고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에서는 뇌졸중 시 1시간 30분 이내에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은 후유증이 남고요. 3시간 이내에 치료하지 못하면 생존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치료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먼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처음에는 낮은 강도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증가시키는 것이 좋은데 걷거나 가볍게 뛰는 정도의 운동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한 번 운동할 때는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운동은 체중 조절을 해주어 비만을 막아주고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과 금주인데요. 금연을 하는 것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흡연은 혈액을 쉽게 응고시키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1.5배나 높습니다. 물론 많이 피울수록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술도 끊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술은 영양은 없는데 열량이 높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좋지 않습니다. 또 혈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에 가장 좋지 않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발생하고 뇌졸중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육식이나 가공식품, 그리고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백미나 흰밀가루, 설탕 등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뇌혈관에 좋은 음식, 첫 번째 사과와 배입니다. 속이 하얀색을 갖고 있는 과일들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흰색 과일뿐만 아니라 속이 하얀 오이 같은 채소도 좋은데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 흰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엽산과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국제 뇌졸중 학술지에서는 칼륨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12%, 뇌경색 발병률은 16%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면역력을 높여서 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특히 뇌와 신경계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콩과 견과류입니다. 콩과 견과류는 대표적인 뇌 건강식품으로 비타민, 베타카로틴, 레시틴, 오메가3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세포와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의 발달을 도와주고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일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베리류 섭취인데요.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베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과채들이 많은데 이런 식품들은 뇌를 젊게 만들어주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나 보라색의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심혈관 기관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요. 섭취만 잘해도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특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해조류인데요. 미역이나 김, 다시마, 파래 등 해조류는 뇌졸중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미네랄이 매우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순환을 돋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어 뇌졸중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폴리스인데요. 프로폴리스는 최고의 천연 항생제이고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신체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매우 탁월한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매우 높아서 혈관을 청소하거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뿐만 아니라 뇌졸중에도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오늘은 박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수.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건강박수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도 뇌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뇌 손상을 막을 수 있고 혈류 순환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14개의 기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손목과 손가락의 끝에는 345개의 경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손목부터 시작해서 손바닥, 손가락까지는 345개의 혈이 있어요. 345.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뇌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의 혈이 이 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손에. 실제로요. 그래서 이 손을 잘 활용하시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진다. 나도 모르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뼈는 보통 우리가 뼈가 몸 전체 생리학대에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206개가 있어요. 206개. 엄청 많죠. 그 중에 54개가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굉장히 예리하고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주 섬세하기도 하고, 그죠? 요리도 하고, 손을 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선풍기도 켤 수 있고, 뭔가 긁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손을 가지고. 팔꿈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바느질도 할 수 있고, 그죠? 굉장히 그 감각이 엄청납니다. 사실 뼈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 손을 많이 쓸수록 사람은 똑똑해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 손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람의 뇌가 훨씬 더 활성화돼요. 그리고 지혜로워지고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안 되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 있죠. 아, 어떻게 해야지? 뭐를 해야지?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막 안 돼요. 막 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나절 보내고 하루 보내고 아니면 며칠 동안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손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뇌에 뭐가 생기냐면 그것에 대한 인지가 생겨요. 인지 능력. 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손이라도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 만지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뇌는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손은 자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만질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책장을 넘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손을 자극하는 행위, 그러니까 손을 자극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특히 박수를 치는 것이 손 자극에 가장 강력하고 좋죠. 박수 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손바닥에 있는 경혈을 자극해서 이것과 연결된 심장이 있거나 혹은 또 폐, 내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손바닥을 막 박수를 치다 보면 열이 나, 열이.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연주회 가서 박수도 쳐주고 막 하면은 뭔가 우리 몸에 그 신경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훨씬 더 집중이 높아져요. 그리고 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폐 기능이 활성화된다. 폐 기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만 치는데도 폐 기능이 커진다는 거. 이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폐가 약한 분들은 박수를 많이 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 손 치료, 손 동작, 손뼉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손 자극 치료라고 보통 해요. 어디를 고치는 부분이 있냐면 많이 의학에서 요즘에는 손을 치료해서 뇌 손상을 억제시키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실제로 치매에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박수 치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박수만 치고 다녀도 산책 다니실 때 한 5분만 쳐도 치매 예방에 엄청 좋아요. 실제로요. 정말 좋은데 이 뇌 세포 회로가 박수를 통해서 손바닥 운동을 통해서 손가락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되고요.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 손 동작 운동을 통해서 치료 전에 박수를 쳤는데 그 회복된 회복률이 2배 정도. 2배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장수한다고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수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머리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결국 내가 손을 많이 사용하는 거, 내가 하는 일에서 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물론 타자를 쓰는 것도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뭐 호미질을 하는 것도 괜찮고 칼질을 하는 것도 괜찮고 손을 많이 사용하는 거 정말 좋은데 미국 조사에 따르면 가장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 종류 중에 한 사람들이 지휘자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고 손 동작의 어떤 부분이 민첩해야 돼요. 사실은요. 네. 그 다음에 2위가 누구일까요?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1, 2위가 이게 음악도 있겠지만 손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을 많이 사용한다는 공통적인 적이 있고 이 손을 자극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자극하면 좋은데 이 국내에도 건강 박수를 만들어서 보급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 뭐 손뼉 박수, 손등 박수 이런 거 있어요. 이따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연구 결과지가 이미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수에 대한 이 부분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니까 30초를 딱 박수 치면 우리가 10m 왕복 빠르게 달리기 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를 10m 왕복하면 숨이 차요, 안 찰까요? 갔다 오면 빠르게 달리기 하면 숨이 차요. 걸어서 뭐 천천히 갔다 오면 안 찰 수 있겠지만 그 효과가 박수 30초만 쳐도 돼요. 30초. 엄청나죠? 1분을 치면 한 50m 효과가 있는 거예요. 2분 치면 100m 효과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쉽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일어나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책 가면서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스트레칭이나 좋은 지압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박수와 왕복 달리기 직후 심장 박동 변화를 봤더니 박수 친 후 평균 심장 박동수가 분당 134회였어요. 그러니까 왕복 달리기를 했을 때는 138회예요. 박수만 쳤는데도 심장 박동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혈액순환에 엄청 좋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심박동을 통해서 순환될 수 있는 것이 박수만 쳤는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를 치고 15분 후 회복하는 그 평가 운동 같은 경우에 몸이 회복되는 안정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박수를 치고 났을 때 94.8%의 회복률을 보이는데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90.6%. 그래 보여서 박수치기가 몸의 회복력이 훨씬 더 빠르다. 이것이 또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비슷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엘리베마대 연구팀이 뇌졸중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매일 여러 시간씩 손을 자극해서 움직이는 거 손 치료를 했어요. 손 치료. 2주를 했는데 마비된 손을 주물렀는데 나중에 손과 팔을 강제로 움직이는 치료를 한 결과 2배 이상 치료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손을 많이 움직이고 지압해주고 자극해준 사람이 마비 증상이 훨씬 빨리 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손을 자극한 치료로 뇌세포 회로가 활성되어 뇌졸중 환자의 손 동작이 치료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손상이 되면 어디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손, 발, 그죠? 다리 이런 데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뇌 손상 조직이 2배 정도 크기로 이렇게 커진 거죠. 조직이 커지면서 이제 늘었다고 합니다. 박수치기를 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경직된 몸을 풀어준다. 네, 경직된 몸을 풀어준다. 그리고 긴장감을 해소시켜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하거나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사실 요즘에 우리가 하루 종일 휴대폰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사할 때도 휴대폰 갖고 있고 뭐 강의할 때도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잘 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하루 종일 핸드폰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분만 핸드폰이 없으면 어떤 경우는 아마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1시간의 핸드폰을 뺏어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정신 불안증이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제가 뉴스에 봤는데 딱 1시간을 압수해가지고 1시간을 못하게 했더니 다른 것을 안 하게 하고 근데 이제 1시간을 뺏고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신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박수 치는 것을 시켰는데 신기하게 그 스트레스 해소가 싹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도 걸리지만 중독이 돼서도 걸릴 수 있어요. 중독이 돼서. 근데 그 스트레스 해소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박수 치는 거. 굉장히 쉽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을 때 박수 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몸으로 박수를 치는 것은 강도가 높아서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좀 세게 치는 거 있죠, 박수를. 산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깨를 벌려서 좀 세게 치게 되면 운동 효과가 엄청 높아집니다. 저도 그래서 걸어 다닐 때나 어디 이동할 때는 좀 혼자 이런 훈련도 해요. 사실 이런 것도 그러면 어깨도 약간 더 스트레칭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전체를 통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 손바닥 전체 자극을 주게 되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자극을 같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바닥을 자극 줄 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온몸을 지금 혀를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손 운동을 할 때 뇌 개발에 가장 좋아요. 우리가 한 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배드민턴을 치든 탁구를 하든 한 손 운동을 하는데 가급적 양손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더블민턴 같은 거 나왔죠. 오른손 한번 치고 왼손 한번 치고 그런 운동들. 양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박수밖에 없어요. 그죠? 양손 운동. 네, 이런 운동들을 했을 때 뇌 발달에 굉장히 좋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뇌 운동신경 부위 약 30%가 손과 뇌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를 어떻게 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일반적인 박수예요. 일반적인 박수는 합장 박수라고 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 박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경직되게 하는 것이 있고 손바닥을 탁 치는 게 있어요. 뭐가 더 셀까요? 이렇게 치는 게 훨씬 세요. 네, 그리고 아까 몸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이 마찰의 진동이 생길 거예요. 하다가 딱 하면 우리 그 뭐죠? 징 치는 것처럼 진동이 생겨요. 그 진동이 생기는데 그 진동으로 내장 기능까지 혈액순환이 팍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몸이 이게 무슨 일이야. 손 보니까 빨개졌죠. 갑자기 탁 치면 피가 팍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 칠 때 파장이 막 전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0회 이상, 지금 한 10번 이상 15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한 100회 이상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걸 100번 이상 반복하면 손발 차가우신 분들 최고의 약입니다. 지금 손이 어떻게 돼요? 손이 약간 따뜻해지죠?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손 저림 현상들이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마그네슘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운동이 굉장히 좋고요. 신경통이 있는 분들 되게 좋아요. 신경통이 있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박수 치는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건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이제 좀 약간 유연성이 필요한데 목뒤 박수예요. 네, 이렇게 목뒤 박수. 이렇게 목뒤 박수 안 다시는 분 있어요? 다 다죠. 그래도 네, 목뒤 박수를 좀 세게 한번 쳐보세요. 자, 이제 이거를 좀 스킬을 높여서 한 번 치고 앞에 한 번 치고 뒤에 한 번 치고 한 번 치고. 처음에는 느린데 이거를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게 빨라져요. 그때 손가락만 딱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쭉 뻗어서 손바닥 같이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만 치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뻗어서 뒤까지 탁. 그렇게 쳐야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어깨 근육 긴장이 풀어지고요. 팔뚝살이 빠져요. 실제로 여성분들 가장 싫어하는 팔뚝살 있죠? 네, 팔뚝살이 정말 잘 빠지는 운동 중에 사실 이 목뒤 박수예요. 가장 많이 빠지는 운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짚어보실 수 있나요? 이렇게 손가락 다 5개. 손끝 박수라고 하죠. 이거를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한 강의실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그 음악회를 갔는데 뭔가 좀 가만히 있기는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기다려야 되고 시끄럽게 하다니 뭐 소음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좀 빨리 해보시면 이제 손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두 개가 하나가 되게끔 딱 맞춰줘야 돼요. 정말 좋은 게요. 시력에 되게 좋아요. 이 손끝에는 이 간, 눈에 관련된 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끝 혈들 있죠. 손끝 혈이 되게 중요해요. 민감하고 예리하고 시력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 비염이나 코감기 두통 쪽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논문에서 이미 검증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비염이나 코감기 혹은 또 두통, 심지어 어지럼증. 왜 어지럼증 왜 좋냐면 이게 이제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의 어떠한 균형, 혈액순환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등 박수가 있어요. 손등끼리. 손등 박수 굉장히 좋아 이것도요. 손등끼리 박수 치는 건데 한쪽 손을 다른 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손의 노화 방지에 가장 좋아요. 여러분 손도 늙어요. 그죠? 손도 노화가 생겨요. 실제로요. 그 손 노화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손등 박수래요. 손 노화에. 손등 박수인데 이게 이제 그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디스크 혈. 요통이나 이런 분들 있죠. 이 뒤쪽 혈들 있죠. 디스크 허리 쪽. 그쪽 혈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많은 분들은 이거 하고 다니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정말 좋습니다. 척추에도 되게 좋아요. 척추. 앞에 박수보다 척추현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쫙 펴서 이렇게 바닥 있죠. 바닥. 이 바닥만 치는 박수가 있어요. 바닥만. 위는 빼고 바닥만. 이렇게. 이 바닥만 치면 약간 아파요. 그죠? 약간 좀 더. 왜냐면 이렇게 됐던 게 분산되니까 이 손 바닥을 치는 박수는
당뇨나 내장 기능이 정말 좋아요. 내장. 이렇게 되면 소화관 쪽에서 소화액이나 소화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주먹박수예요. 주먹을 치고 이렇게 망치박수라고 하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치는 박수예요. 주먹을 쥐고 치는데 관절통에 정말 좋아요. 관절통에 좋고 처음에는 이것도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좀 세게 때리면. 두통이 있을 때는요. 사실 우리가 관자놀이도 눌러주지만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하지만 이거 굉장히 좋아요. 두통에. 실제로 두통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가락만 치는 박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다 포함될 수 있지만 한쪽에 힘이 더 들어가요. 손가락 박수. 손가락이 마주치게 하는 박수인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손가락을 박수를 치게 되면 기관지나 심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345개의 혈 중에서 여기 54개 혈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본마다 어떤 데 누르면 어디가 찌릿하고 하잖아요. 그 혈들이 여기에 심장혈이 가장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냥 아까 손바닥과 손가락은 그냥 합쳐쳐도 솔직히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박수 치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치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손목 박수가 있어요. 손목 박수. 아까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손목 박수. 손목 박수도 시끄럽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 근데 세게 치면은 몸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몸의 어떤 부위가 약할수록 어디가 되게 아파요. 어떤 부위가. 제가 저번에 간혈 누르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엄지발가락 사이 세게 볼펜으로 눌러보면 기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이 엄청 안 좋은 분들, 간혈이 막힌 분들. 그런 식으로 여기 때렸을 때 어디가 안 좋은 분들은 어느 부위가 특정 부위가 더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 안 좋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싱할 때도 몸이 약하거나 안 좋은 사람들은 어느 부위를 밟았을 때 되게 아프거든요. 네, 나중에 지나다 보면 회복이 되면 안 아플 수 있어요. 손목도 그래요. 나중에 하다 보면 어디가 뭔가 되게 아파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손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냉증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아요. 냉증을 회복하거나 또 생식기, 방광 이런 부분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직결된 게 어디냐면 방광과 직접 직결돼 있어요. 이 혈이 직결돼 있어서 방광이 나쁜 분들,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달걀 박수 있어요. 어떻게 칠까요? 이렇게 잘 계란을 쥔 느낌. 계란을 잡았어요. 계란을 잡아서 약간 잡아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안에 계란이 안 깨져야 돼. 계란이 깨지면 안 돼요. 자, 이 달걀 박수는 중풍과 치매에 좋습니다. 중풍과 치매. 이것도 이제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좀 뭐가 이제 분이 나거나 화가 났을 때 그냥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짜증나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혈액순환을 정말 좋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박수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5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5분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서도 다니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산책하면서도 이런 거 하실 수 있고 하니까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오메가3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혈관 건강에 오메가3 지방산 필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메가3 지방산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섭취만 하셔도 혈관 건강의 응급 상황은 막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니면 우리가 금식 끝나고 나서부터 오메가3 섭취. 근데 오메가3가 뭐 제품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캡슐로 된 거, 그 색깔 약간 노란색인가요? 그런 색깔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들기름, 그 다음에 아마씨유, 아마씨, 뭐 등등 또 다른 것들이 미세하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드시면 충분합니다. 오메가3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메가3 지방산, 정확히 말해서 이런 지방, 좋은 지방들을 우리가 어떤 지방이라고 불러요? 불포화 지방, 또요 필수 지방. 네, 필수 지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메가3 지방산은 1970년대에 에스키모인들이 많은 양의 육류를 섭취해도 심혈관 발병률이 낮다는 것이 조사되었어요. 그래서 덴마크 연구자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는데, 이 오메가3라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 중에 하나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이제 방해합니다. 오메가3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서 막 이렇게 쌓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미국 사람이 많이 고기를 먹는 것과 에스키모인들이 고기를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거 달라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죠. 생선도 많이 먹죠. 근데 미국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심장 사망률이 적은 이유는 올리브유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심혈관의 질환을 낮춰서 그래요. 근데 최근에 오메가3가 혈액 응고를 도와서 출혈을 먹게 하는 혈소판 부족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그러니까 식품으로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출혈을 이제 막아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필수 지방산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섭취해야만 그것이 존재하는 영양소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비타민들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다른 비타민들이 합성이 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오메가3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오메가3 걱정 없이 내 몸에 오메가3 지방산 걱정 없이 그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 드시면 들깨 종류, 아마시 종류. 들깨와 아마시만 드시면 충분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요리할 때 들깨 많이 사용하죠. 들기름 사용하죠. 그다음 아마시 자주 나오죠. 아마시 기름은 최고입니다. 정말 연어나 뭐 고등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3를 우리가 영양제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식품에서 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가 가장 많은 현존하는 식품 중에 가장 많은 게 1위가 저는 아마시. 그 중에서도 아마시 기름 최고입니다. 진짜. 만약에 내가 오메가3가 좀 부족해. 그래서 뭔가 그 관련된 질환들을 좀 빨리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아마시유를 마시면 돼요. 한 숟갈 두 스푼씩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시유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오메가3가 흡수율도 엄청 높아지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게 섭취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인데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를 아마시로 섭취를 하게 되면 동맥혈관 청소가 정말 빨라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영양제 치고 값이 매우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드셔도 그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을 영양제로 먹게 되면 우리가 흡수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영양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적정 기준 양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 마른 땅에 물을 주면 조금씩 주면 괜찮은데 갑자기 많은 양을 그냥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안 들어가고 다 그냥 겉에서 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밑으로 안 들어간다고 계속 흘러버려요. 영양제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캐나다 심장학회 저널에 따르면 심장 질환을 정말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아마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아마시는 오메가3, 6, 그 다음에 9, 이 세 가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데 특히 이 세 가지가 아주 적합하게 들어있어요. 그중에 오메가3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혈액 안에 있는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시 한 숟가락, 즉 1.8g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엄청 많은 양이에요. 이는 몸에 축적되지 않고 혈당을 조절하고 뭐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개선한다. 그 특히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만들고요. 그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토탈 콜레스테롤이 이제 200 이상 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메가3를 우리가 아마시에 섭취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갱년기에 정말 좋은 성분 중에 하나가 리그난 성분이에요. 사실 이게 항산화 역할을 하거든요.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75배, 그러니까 일반 보통 식물들, 보통 일반 식물보다 75배에서 80배가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리그난 성분이. 그래서 아마시는 여성분들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는 매일 먹죠. 저희 집에서는 이제 아마씨 포로 된 거 여행 갈 때 어디 갈 때마다 한 주먹씩 몇 개씩 가지고 가서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씩 먹고 해요. 근데 맛이 있어 다행히 아마씨가 맛없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맛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암이나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씨의 그 학술지 자료들을 보면 암을 억제하는데 염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장내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좋은 균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유익균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돕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씨를 먹으면 포만감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식을 피하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고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체내 지방들을 아까 혈관이나 몸에 쌓이는 지방들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그런 지방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독이 독을 치료한다고 우리 몸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혈관에 지금 지방이 많은데 콜레스테롤 많은데 아마씨 지방이 많이 들어가면 오메가3 지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지방이 지방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메가3 자체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게 암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암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환자에게 이 혈당이 사실은 혈당 피크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혈당 피크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당뇨에는 그냥 안 좋겠지만 만약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혈당이 갑자기 이렇게 낮아지고 하는 게 암을 키우는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역 현상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뭐 먹어도 인슐린이 갑자기 팍 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최고의 식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센 것이 영양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공장에서 처음에 센 것으로 갖고 와요. 하지만 반드시 볶는 이유가 시한배당체라는 독성 물질들이 배탈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볶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가루로 드셔야 됩니다. 아마씨는 통 깨처럼 생겼잖아요. 씹어 먹어도 되긴 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흡수가 안 돼요. 우리가 보통 한 스푼을 넣고 씹잖아요. 씹으면 여러분 다 흡수될 것 같죠? 그리고 다 씹어질 것 같죠? 안 씹힙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갈아서 드셔야 돼요. 갈아서 드셔야 흡수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혈관 건강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물 많이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40대, 50대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괜찮지만 특히 필수 식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오메가3를 뭐 무조건 비싸게 사 먹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생선 먹어야만 꼭 오메가3 섭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아마씨 혹은 들깨 있죠. 들깨도 오메가3 엄청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드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메가3 지방산 영양제 전혀 필요 없이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통째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 먹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양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오메가3가 부족해서 만약에 내가 그 어떤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들기름이나 아니면 아마씨유 아마씨 기름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특별히 그게 부족 현상이 아니라 나는 챙기고 싶다 몸을 그냥 오메가3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아마씨나 들깨 이런 거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엄청 많이 안 먹죠. 한 스푼 두 스푼 먹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뭐 해를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